일본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2025년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역전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죠. 일본 젊은 여성들의 한국 이민이 3배나 급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SNS는 물론 일본 전역이 술렁이었습니다. 그냥 논란 수준이 아니었어요. 일본 정부가 전문조사단을 급파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그 사건.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현상을 조사하러 간 일본 주요 방송사 부국장마저 완전히 말문이 막혔다는 겁니다. 일본 정계와 언론계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도대체 한국에선 어떤 일이 일본을 이렇게 충격에 빠뜨렸고 또 일본의 고위 언론인조차 당황하게 만들었을까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 사연,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보시고 느끼신 점은 편하게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의 한 방송사 보도국에서 부국장으로 일했던 하야시 유미입니다. 인구 감소 문제를 10년 넘게 취재해온 전문 기자였죠. 2025년 초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어요. 일본 젊은 여성들의 한국 이민이 전년 대비 290%나 급증한 거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게 특별 취재를 지시했어요. 하야시 씨, 이 현상의 원인을 파헤쳐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이민을 간다고요? 저에게 한국은 여전히 유교 문화가 강한 여성에게 불리한 사회였어요. 우리가 더 발전된 사회 아닌가요? 동료 기자 나카무라가 말했죠. 한류 붐 때문에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현실적 판단보다는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한국 이민은 일시적인 유행이고 곧 현실을 깨닫고 돌아올 거라고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민 간 여성들의 한국 정착률이 90%를 넘었어요. 되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이들 대부분이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교사, 회계사들이었어요. 말이 안 돼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더 발전된 사회인데 굳이 왜 그쪽으로 가는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여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겠다고요. 한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취재해서 이 착각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흘 뒤 저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기사 제목을 정해놓았습니다. 한국 이민의 허상. 젊은 여성들의 착각. 하지만 제가 마주한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제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낼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은 예상했지만 지하철역에서 본 광경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베이비케어 존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수유실은 물론이고 기저귀 교환대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죠. 일본도 있긴 하지만 한국의 시설은 더 세심했습니다. 아이를 동반한 부모를 위한 우선 대기 공간까지 있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더 놀랐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분홍색 좌석, 노약자를 위한 보라색 좌석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사람들이 정말로 그 좌석을 양보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젊은 남성이 일어나서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봤어요. 임산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물론 양보 문화가 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았어요. 더 격식적이고 조심스러웠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당연한 일처럼 자연스럽게 상호부조가 이뤄졌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더욱 놀랐습니다. 역 곳곳에 임산부 우선 주차, 여성 안심, 대기실, 어린이 동반 우선 개찰구 같은 안내판들이 보였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의심스러웠어요. 겉모습만 그럴 수도 있잖아. 진짜 일상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이면에는 분명 우리가 예상한 대로의 모습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숙소로 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이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일본에서 오셨어요? 어떠세요? 우리나라 첫인상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사님의 다음 말이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한국도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 여성분들이 살기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무심코 던진 말 같았지만 제게는 묘한 울림이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첫날부터 예상과 다르다.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찜찜함은 곧 더 큰 혼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틀째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미사키를 만났습니다. 미사키는 제 후배 기자였어요. 3년 전 한국으로 이민을 왔죠.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마주 앉았는데 미사키의 첫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고 당당해 보였어요. 미사키 씨 많이 변했네요. 그래요? 좋은 쪽으로요? 네, 확실히 좋아 보여요. 미사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생활이 저를 바꿨어요. 저는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한국 남자들이 정말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미사키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남편 준호는 집안일을 제가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같이 해요. 일본 남자들도 요즘은 그렇지 않나요? 아니에요, 언니. 완전히 달라요. 미사키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줬어요. 일본에 있을 때 전 남자친구는 제가 야근하면 화를 냈어요. 여자가 그렇게 늦게까지 일하면 위험하잖아. 그리고 집안일은 언제 하려고 그래라고요. 그런데 준호는 제가 일할 때 응원해줘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라고 말해줍니다. 시부모님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시부모님은 어떠세요? 이것도 정말 놀라웠어요. 미사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 만났을 때도 놀라웠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일본에서 왔구나. 낯선 곳에서 힘들 텐데 뭐든 편하게 얘기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만 그런 거 아니냐고 의심했어요. 하지만 미사키는 지금도 그렇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사키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시어머니와의 카카오톡 대화였습니다. 매일 회사 일은 어땠는지 물어보시고 힘들면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신다는 거였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의 시부모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언니, 한국에서는 며느리도 하나의 독립된 개인으로 존중받아요. 미사키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임신했을 때도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임신한 며느리가 집안일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직접 와서 도와주셨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미사키와 헤어지면서 저는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과연 진짜였을까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본 한국 사회의 일상이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미사키와 헤어진 후 혼자 서울거리를 걸었습니다. 제가 보고 싶었던 건 진짜 일상이었어요.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의 진짜 모습 말이죠. 명동거리를 걷는데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셨어요. 그때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다. 아니에요. 저 지하철역까지 가거든요. 젊은이는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렸어요. 저는 뒤따라가며 지켜봤습니다. 정말로 지하철역까지 함께 가더군요. 할머니, 계단 조심하세요. 할머니는 고마워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참 착해. 이런 장면이 하루에 몇 번이나 반복됐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는 임산부가 오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자리를 양보했어요. 지하철에서는 아이를 업은 아빠에게 할아버지가 자리를 내어주셨죠. 이상하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연출된 것 같지 않았어요.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저녁 시간 회사원들이 퇴근하는 모습도 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남자들이 술집으로, 여자들은 집으로 향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젊은 부부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안고 아내가 장바구니를 끌고 있었어요. 여보, 우유 떨어져 가는데 큰 걸로 사야? 그래, 아이가 많이 먹으니까.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역할을 나누어서 함께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부부는 남편이 장바구니를 끌고 아내가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장 보는 동안 엄마랑 놀자. 아이가 좋아하며 엄마 품에 안겼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빠가 장 보는 모습을 보기 어려운데 더 놀라운 건 주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이었어요. 아무도 특별하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상이었던 거죠. 공원을 지나는데 아이 놀이터 옆 벤치에 앉아있는 아빠들이 많이 보였어요.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아빠, 미끄럼틀 타자. 그래, 아빠가 밑에서 받아줄게. 이런 모습이 한국에서는 흔한 일상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이 과연 맞는 걸까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서 제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3일째 되는 날, 저는 혼자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도쿄에서도 못 본 장면이었거든요. 그냥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지하철 승강장에서 들려오던 아이들 웃음소리. 마스크 낀 영무원이 제게 환하게 손을 흔들었을 때 저는 괜히 울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연스럽게 양보하는 사람들. 할머니 짐을 들어드리는 젊은이. 함께 장을 보는 부부들. 아이와 놀아주는 아빠들. 내가 뭘 놓치고 살았을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저는 늘 혼자였어요. 40대 중반의 독신 여성으로서 사회에서 받는 시선도 곱지 않았죠.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아이는 안 낳으세요? 이런 질문들에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카페에서 혼자 앉아있는 제게 직원이 말했어요. 혼자 오신 거예요? 편하게 계세요. 따뜻한 말투였어요. 동정이 아니라 배려였죠. 마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산할 때 점원이 물었어요. 봉투 필요하세요? 네. 몇 개 드릴까요? 무거우니까 나누어서 드릴게요. 작은 배려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저녁 숙소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중년 여성분이었어요. 어머, 일본 분이세요? 네, 맞아요. 혼자 오셨어요? 이 자리 앉으세요. 여기가 더 편해요. 구석진 자리가 아니라 창가 좋은 자리를 안내해 주셨어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사장님이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일본에서 뭐 하세요? 기자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대단하시네. 우리나라는 어때요? 생각보다 정말 좋아요. 사장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여성 혼자 여행 오시는 분들 많아요. 다들 한국이 안전하고 살기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음식이 나왔는데 양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사장님, 양이 꽤 많네요. 한 번에 못 드시면 포장해 드릴게요. 천천히 드세요. 자연스러운 배려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도 그랬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네, 정말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또 오세요. 다음에는 다른 메뉴도 드셔보시고요.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런 따뜻함을 왜 일본에서는 느끼지 못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데 이런 깨달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경험하게 될 일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충격적이었거든요. 사흘째, 저는 미사키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미사키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한국 이민의 진짜 이유가 뭐예요? 미사키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존중이에요. 존중? 네. 저를 하나의 완전한 인간으로 봐주는 거예요. 미사키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어요. 일본에 있을 때는 늘 뭔가 부족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어떤 면에서요? 결혼 안 했으니까 불완전하고 아이 없으니까 이기적이고 나이 들어가니까 가치 없다는 식이었죠.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시선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라요. 미사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제가 기자라고 하면 대단하시네요 라고 해요. 결혼했다고 하면 행복하시겠어요 라고 하고요. 그게 뭐가 다른 거죠? 미사키가 설명했어요. 일본에서는 달랐거든요. 기자요? 힘드시겠네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결혼하셨으면 이제 일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식이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일본에서는 항상 뭔가를 포기하라는 압박이 있었죠. 한국은 제 선택을 존중해줘요. 미사키가 계속했습니다. 일하고 싶으면 일하라고 하고 쉬고 싶으면 쉬라고 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준호도 그래요. 미사키가 남편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요 라고 항상 말해줘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남자가 정말 있어요? 있어요. 많아요. 미사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한국 남자들은 여자를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아요.
파트너로 생각해요. 파트너요? 네. 같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동반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일본에서 저는 늘 혼자였어요. 누군가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죠. 미사키 씨, 그럼 일본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미사키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저답게 살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일본 여성들의 진짜 이유를요. 그건 경제적 조건이나 문화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신을 온전한 인간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미사키와 헤어진 후 저는 길을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일본보다 더 인간적이고 따뜻한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더 큰 고민이 남아 있었어요. 이 진실을 일본에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그런데 일본으로 돌아가서 제가 겪은 일은 상상도 못한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서 저는 바로 기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쓴 기사는 회사에서 원하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편집장 다나카가 불러서 말했습니다. 하야시 씨, 이 기사는 곤란해요. 왜요? 너무 한국을 좋게 써놨잖아요. 저는 당황했어요. 사실을 쓴 거예요. 사실이라고 해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다나카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한국의 문제점이에요. 왜 여성들이 착각하고 있는지 보여줘야 하는 거고요. 하지만 제가 본 건 하야시 씨가 본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사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있었어요. 한국은 문제가 많은 나라이고 이민 가는 여성들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결론을요. 다시 써오세요. 다나카가 명령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기사로요. 저는 고민했어요. 거짓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회사의 방침을 거스를 수도 없었죠. 결국 저는 기사를 다시 썼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쓴 기사였어요. 한국 이민의 숨겨진 문제점. 환상과 현실의 괴리. 이런 제목들을 달았지만 내용을 채우기가 어려웠어요. 정말로 문제점을 찾기 힘들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인터넷에서 찾은 몇 가지 사례들을 억지로 끼워 맞췄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시청자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이게 전부예요?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요? 오히려 한국이 더 좋아 보이네요.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편집장은 화가 났어요. 하야시 씨, 이게 뭐예요? 제가 찾을 수 있는 문제점은 이게 전부였어요. 더 있을 텐데요. 없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은 좋은 나라였어요. 그 말을 한순간 다나카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야시 씨, 객관성을 잃으신 것 같네요. 일주일 후 저는 지방지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좌천이었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진실을 말한 게 잘못된 건가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결심으로 이어졌어요. 지방지국에서 여러 달을 보내며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잘못 본 걸까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더 많은 일본 여성들이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제가 만난 미사키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미사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 너는 어때? 저 임신했어요. 미사키의 목소리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축하해. 남편분은 어때? 정말 좋아해요. 태교도 같이 하고 산부인과도 같이 다녀요. 시부모님은? 더 좋아하세요. 매일 전화해서 몸은 어떤지,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셔요. 미사키의 행복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이 진짜였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사들은 당황했어요. 하야시 씨, 갑자기 왜요? 개인적인 이유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 한 일은 미사키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어요. 미사키야, 나 한국 왔어. 정말요? 언니. 미사키가 남편 준호와 함께 공항에 마중 나왔어요. 준호를 처음 봤는데 정말 다정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야시 씨. 미사키가 자주 얘기했어요. 한국 생활 어려우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그날부터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도 서툴고 모든 게 어려웠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집 구하는 것부터 은행 업무까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부동산 중개사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일본 분들 많이 와요. 다들 잘 적응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 사회는 저 같은 외국인을 따뜻하게 받아들여줬습니다. 한국에 온 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종로의 작은 골목에 살고 있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프리랜서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달라졌어요. 예전에 저는 늘 불안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독신 여성으로서의 불안감이 컸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릅니다. 이웃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젊은 여자가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하네. 동정이 아니라 인정이었어요. 근처 카페 사장님도 그래요. 매일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제 삶을 긍정적으로 봐주는 거였죠. 몇 달 후 미사키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정말 예쁜 여자아이였어요. 언니, 이 아이 이모가 되어주세요. 미사키가 부탁했어요. 아이를 안아보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요. 가끔 일본에 있는 동료들에게서 연락이 와요. 하야시 씨 언제 돌아와요? 한국 생활 힘들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여기서 행복해요. 정말 그래요. 한국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나이도 결혼 여부도 아이 유무도 중요하지 않은 곳에서 말이에요. 그냥 하야시 유미라는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에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어요. 한국에 온 지 벌써 여러 달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정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라고요. 여기서는 나이도 성별도 출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어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이 정말 부럽습니다. 아니, 부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 따뜻한 사회가 바로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니까요. 외면받던 진실을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존중,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진짜 힘입니다. 더 이상 기술만의 경쟁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철학, 세계가 놀란 건 바로 그 점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감동사연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나눠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덕분에 다음에도 따뜻한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어요.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